2003년 봄 전라남도의 작은 도시는 평온한 일상 속에 잠겨 있었다. 인구 3만 명 남짓한 이곳은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알고 지내는 그런 곳이었다. 골목마다 벚꽃이 흩날리고 시장 어귀에서는 할머니들이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이 도시의 한 모퉁이에서 민호와 수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31살의 민호는 성실하고 착실한 성격으로 동네에서 소문난 청년이었다. 28살의 수지는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누구와도 쉽게 친해지는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지는 겨우 석 달. 신혼의 달콤함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때였다. 민호와 수지는 작은 가게를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민호는 낮에는 인테리어 공사를 도맡아 했고 수지는 상품 진열과 계산대 정리에 여념이 없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가게 준비에 매달렸다. 두 사람은 힘들었지만 얼굴에는 늘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이웃들은 부지런한 젊은 부부를 보며 흐뭇해했다. 민호는 지나가는 어르신들께 항상 먼저 인사를 건넸고 수지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가게 운영에 대한 조언을 나누며 친분을 쌓아갔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마을 곳곳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가게 개업을 손꼽아 기다리는 동네 사람들도 많았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갔다. 가게가 잘 되면 몇 년 후에는 더 큰 상점을 열어보고 싶다고 했다. 아이도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수줍게 이야기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희망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누구도 이 평범하고 아름다운 일상이 곧 악몽으로 변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5월의 어느 저녁이었다. 하늘은 석양으로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고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민호와 수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가게 정리를 마쳤다. 지인들의 모임이 있어서 참석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수지는 새로 산 연분홍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정성스럽게 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민호에게 어떻냐고 물었다. 민호는 깔끔한 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다. 두 사람 모두 오랜만에 외출에 들뜬 기색이었다. 오후 6시경 민호가 차키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수지는 작은 핸드백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 넣으며 뒤따라 나왔다. 그들의 차는 흰색 소나타였다. 결혼 선물로 받은 새 차였고 민호는 그 차를 무척 아꼈다. 매주 세차를 하고 실내도 항상 깨끗하게 관리했다. 차에 오른 두 사람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옆집에 사는 할머니였다. 마당에서 빨래를 걷던 할머니는 차창 너머로 보이는 젊은 부부에게 손을 흔들었다. 민호와 수진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인사를 했다. 그것이 두 사람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다. 차는 골목을 천천히 빠져나갔다.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평온한 저녁의 정적이 다시 찾아왔다. 동네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저녁 준비를 하거나 산책을 나섰다. 아무도 그 차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밤이 깊어갔다. 10시, 11시가 지나도 부부의 차는 보이지 않았다. 평소 늦어도 9시면 들어오던 터라 이웃들이 하나둘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자정이 넘고 새벽이 되어도 여전히 집에는 불이 켜지지 않았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불안감이 마을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났다. 민호와 수진의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우편함에는 신문이 쌓여가고 화분의 꽃들은 물을 주지 못해 시들어가기 시작했다. 이웃들은 걱정이 되어 대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셋째 날 오후 수진의 어머니가 딸의 집을 찾아왔다. 연락이 되지 않아 직접 온 것이었다. 어머니는 예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집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옷도 그대로 입고 가전제품도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하지만 정작 주인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가족들의 불안은 절정에 달했다. 민호의 부모와 수진의 부모가 모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혹시 어디 멀리 여행을 갔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연락도 없이 사흘이나 집을 비우는 것은 두 사람의 성격에 맞지 않았다. 결국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다. 먼저 모임이 있었다는 장소를 확인했다. 하지만 그날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모두 부부가 일찍 자리를 떴다고 증언했다. 대략 오후 9시경이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집에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넷째 날 오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시 외곽 하천 근처에서 부부의 차량이 발견된 것이다. 제보는 강변에서 낚시를 하던 한 시민으로부터 들어왔다.
새벽부터 낚시를 하던 그는 길가에 하룻밤 내내 세워져 있는 차를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장소는 시내에서 차로 약 20분 거리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강변도로가 끝나는 지점으로 평소에는 낚시꾼들이나 가끔 지나다니는 곳이었다. 차는 길가에 조용히 세워져 있었고 외관상으로는 별다른 손상이 보이지 않았다. 시동도 꺼져 있었고 문은 모두 잠겨 있었다. 경찰이 차량을 열고 내부를 조사했을 때 더욱 기묘한 상황이 드러났다. 수진의 핸드백이 조수석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민호의 지갑도 운전석 옆 수납 공간에 있었다. 현금과 신용카드, 신분증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강도를 당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왜 모든 소지품을 두고 사라진 것일까? 과학수사팀이 현장에 출동하여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 차량 내부와 외부를 샅샅이 뒤지며 단서를 찾았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민호와 수진의 것이 아닌 낯선 지문이 발견된 것이다. 적어도 2명 이상의 다른 사람이 이 차를 만졌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지문 감식 결과는 더욱 미궁을 깊게 했다. 발견된 지문들을 경찰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봤지만 일치하는 것을 찾을 수 없었다. 전과자도 아니고 공무원이나 특정 직업군도 아니었다. 완전히 정체불명의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누구였고 민호와 수진에게 무슨 일을 한 것일까? 수사팀은 총력을 기울여 사건 해결에 나섰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CCTV 추적이었다. 부부가 집을 나선 후에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시내 곳곳의 방범 카메라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차량이 시 외곽으로 빠져나간 이후의 기록은 완전히 끊어져 있었다. 당시 그 지역에는 CCTV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인적이 드문 강변도로는 감시 사각지대였다. 차량이 언제 어떤 경로로 그곳에 도착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마지막 CCTV 기록은 시내 외곽의 삼거리에서 끝났다. 그 이후는 완전한 미지의 영역이었다. 수사팀은 방향을 바꿔 인맥 조사에 집중했다. 민호와 수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 증언을 수집했다.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 가게 거래처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그날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특히 세밀하게 조사했다. 하지만 모든 증언은 일치했다. 부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특별히 누군가와 갈등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다. 모임에서 만난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민호와 수진은 오후 9시쯤 먼저 자리를 떠났다고 했다. 집에 일찍 가서 쉬겠다며 인사를 하고 나갔다는 것이었다. 그때까지도 두 사람은 평범했다. 웃으며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다. 딱히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없었다. 일부 수사관들은 자발적 가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신혼부부가 갑작스럽게 어디론가 떠나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가설은 여러 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졌다. 첫째, 두 사람은 가게 개업을 앞두고 있어서 떠날 이유가 없었다. 둘째, 모든 돈과 신용카드를 두고 갔다는 것도 이상했다. 셋째, 가족들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수사는 점점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다. 명확한 동기도 없고 결정적인 물증도 없었다. 목격자도 없고 용의자조차 없었다. 민호와 수진은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수사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계속했지만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평온했던 작은 도시에는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작은 도시는 순식간에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다. 지역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실종 사건을 다뤘고 전국 뉴스에서도 주요 사건으로 보도됐다. 평온했던 마을에 갑작스럽게 닥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주민들은 혹시 자신들도 같은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었다. 밤이 되면 마을은 더욱 조용해졌다. 평소라면 저녁 산책을 즐기던 사람들도 일찍 집 안으로 들어갔다. 상점들도 해가 지면 서둘러 문을 닫았다. 아이들을 혼자 밖에 내보내는 부모는 없었다.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한 쌍의 부부가 사라진 것만으로도 마을 전체가 공포에 떨게 된 것이었다. 더욱 불안감을 증폭시킨 것은 정체불명의 목격담들이었다. 밤마다 낯선 차가 마을을 배회한다는 제보가 경찰서에 잇따라 들어왔다. 어떤 이는 검은색 승용차를 봤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흰색 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정확한 차종이나 번호판을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것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본 것들이었다.
한 주민은 새벽 2시경 자신의 집 앞에 검은 차가 엔진을 켠 채 서 있는 것을 봤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다른 주민은 자정 무렵 골목에서 낯선 남자 2명이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을 봤다고 했다. 그들은 손전등을 비추며 집집마다 살펴보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 이런 목격담들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CCTV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었고 목격자들의 증언도 일관성이 없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눈덩이처럼 커져갔다. 혹시 연쇄 범죄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마을을 지배했다. 가족들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전국에 전단을 뿌리기 시작했다. 민호와 수진의 사진이 담긴 실종자 전단지가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관공서, 병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마다 붙여졌다. 가족들은 하루에도 수십 장씩 직접 나가서 붙이고 다녔다. 혹시라도 누군가 2사람을 봤을지 모른다는 간절한 마음이었다. 상황은 하루하루 절망적으로 변해갔다. 경찰도 더 이상 새로운 단서를 찾지 못했고 수사는 사실상 정체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혹시 부부가 빚을 지고 도망간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범죄에 휘말린 것일까? 추측과 소문만이 난무했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민호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었다는 것이었다. 금액은 50만 원으로 그리 큰 돈은 아니었지만 2사람이 실종된 이후 처음으로 포착된 활동 흔적이었다. 가족들은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이었다. 은행 CCTV를 확인한 결과 더욱 미스터리한 상황이 드러났다. 현금을 인출한 사람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착용한 채였다. 키와 체형으로 봐서는 남성으로 추정되었지만 얼굴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그 사람이 민호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인지 알 수 없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인출 방식이었다. 그 사람은 ATM기 앞에서 여러 번 망설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마치 그 계좌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비밀번호는 정확했고 인출도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즉시 해당 ATM기 주변을 샅샅이 조사했다. 주변 상점들의 CCTV도 모두 확인했고 목격자 조사도 실시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추적할 수 없었다. 마치 갑자기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진 것 같았다. 가족들은 혼란스러웠다. 만약 민호가 살아있다면 왜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일까? 왜 가족들을 이렇게 걱정시키는 것일까?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카드를 사용한 것이라면 그것은 더욱 끔찍한 의미였다. 2사람에게 정말로 나쁜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었다. 수사팀은 이 새로운 단서를 바탕으로 수사를 재개했다. 혹시 다른 계좌에서도 비슷한 활동이 있었는지 확인했고 전국의 ATM기 사용 내역을 추적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어떤 금융활동도 포착되지 않았다. 마치 그 한 번의 인출이 마지막인 것처럼. 언론에서는 이 소식을 크게 보도했다. 혹시 부부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더 많은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확인되지 않는 목격담이었고 구체적인 단서로 이어지는 것은 없었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었다. 그 후 몇 주가 더 지났지만 추가적인 금융활동은 없었다. 계좌는 다시 조용해졌고 수사도 다시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그 50만 원의 인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한 것인지, 왜 그 한 번뿐이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새로운 희망은 또 다른 절망으로 바뀌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져 갔다. 하지만 완전히 잊혀지지는 않았다. 몇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다. 대부분은 확인할 수 없는 목격담이었지만 경찰은 모든 제보를 성실히 조사했다. 혹시 모를 단서를 놓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첫 번째 주목할 만한 제보는 사건 발생 반년 후에 들어왔다. 한 시민이 부산에서 민호와 수진과 매우 닮은 부부를 봤다고 신고한 것이었다. 그들은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 수진과 거의 똑같아 보였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이 해당 식당을 조사했을 때는 이미 그들이 떠난 뒤였고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두 번째 제보는 더 구체적이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민호와 닮은 남성을 봤다는 것이었다. 제보자는 확신에 차서 그 남성을 따라가기까지 했다고 했다. 하지만 사람이 많은 역사에서 놓쳐버렸다고 했다. 경찰이 해당 역의 CCTV를 확인했지만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해외에서도 목격담이 들어왔다.
중국에 사업차 갔던 한국인이 칭다오에서 두 사람과 닮은 부부를 봤다고 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제보가 있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한인타운에서 닮은 사람들을 봤다는 연락이 왔다. 하지만 모든 제보는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사진이나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가설들도 제기되었다. 일부에서는 조직폭력배와 연관된 사건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그 지역의 토지 개발과 관련된 이권 다툼이 있었고 민호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에 휘말렸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호는 그런 일과는 전혀 무관한 평범한 사람이었고 구체적인 연결고리도 없었다. 또 다른 가설은 우발적 범죄였다. 강도나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행이 계획에 없던 상황으로 번졌을 가능성이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시신이나 더 명확한 증거가 나와야 했는데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두 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여전히 설명하기 어려웠다. 민간 탐정을 고용한 가족도 있었다. 몇몇 탐정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며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그들도 경찰보다 나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추측만 늘어날 뿐이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추기적으로 재조명했다. 미해결 사건 특집이나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다뤄졌다. 그때마다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다. 막다른 길에서 끝나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다양한 이론을 만들어냈다. 어떤 이는 두 사람이 새로운 신분으로 살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어떤 이는 이미 오래전에 사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추측일 뿐이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2025년 현재 민호와 수진이 사라진 지 22년이 흘렀다. 한때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은 이제 영원한 미제가 되어버렸다. 경찰의 공식 수사는 오래전에 사실상 종료되었지만 사건 파일은 여전히 보관되고 있다. 언젠가 새로운 단서가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상은 많이 바뀌었다. 스마트폰이 등장했고 CCTV가 곳곳에 설치되었으며 과학수사 기법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만약 같은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면 훨씬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2003년의 그 사건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있다. 민호와 수진의 가족들은 여전히 두 사람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다. 부모들은 많이 늙었고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살아남은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명절마다 차를 발견한 그 강변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혹시 두 사람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 사건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날 이후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처럼 문을 열어두고 사는 집은 거의 없어졌고 아이들을 혼자 내보내는 부모도 드물어졌다. 작은 사건 하나가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이 사건은 수많은 추측과 이론들을 낳았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지금도 가끔 이 사건에 대한 토론이 벌어진다. 새로운 가설들이 제시되고 기존 증거들이 다시 분석되곤 한다. 하지만 22년이 지난 지금도 모든 것은 추측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는 이 사건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나 드라마도 제작되었다.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그런 콘텐츠들도 결국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여전히 질문만 남아있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완전히 해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당시의 증거들도 대부분 소실되었다. 목격자들의 기억도 흐려졌고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도 메울 수 없는 시간의 벽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수진의 어머니는 이제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딸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민호의 아버지도 아들의 방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 두 사람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강변도로를 지날 때마다 그날의 일을 떠올린다. 22년 전 그 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민호와 수진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살아있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 모든 것이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이 사건은 결국 우리에게 삶의 불확실성을 일깨워준다.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진실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민호와 수진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아있다.